민주당은 저작거리 마당놀이 같은 거거든요. 저작거리 마당놀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김어준이 낙검수라든가 뉴스공장 같은 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무당같이 얘기를 하는데 무당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일종의 마당놀이에요. 마당. 그러니까 뭐 나오고. 양반들이 조롱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엘리트를 조롱하고. 네. 근데 이제 보수는 이제 그 여대 있는 가문은 이제 품격을 지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헌신.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친정체제, 친정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뭐 저는 뭐 친정체제라는 표현을 저는 안 쓰니까 네. 예, 그 표현을 뭐 저한테 물어봐야 모르지만 뭐 구인 지도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뭐 정책위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4대 5냐 5대 4냐 이런 얘기. 그것 때문에 이제 친정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수적 우위, 뭐 사실 왜냐하면 표결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표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합의제 모델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단일 지도 체제로 당대표를 따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라면 협의자 성격이 좀 있고 그러면 표결을 좀 하게 되니까 수적 우위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별로 이게 수적 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주로 하는 거고 다만 그래서 그 정점식 의장은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의견을 밝힌 거는 변화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이 화합의 상징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결국에는 물러서고 지금 김상훈 의원이 대구 4선 의원이죠. 대구 4선 의원이 임명됐고요.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김종혁.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분이. 전에 사무부총장도 했고, 고양시 당협위원장이죠. 네. 그러니까, 일찍이 한동훈 위원장 측에. 친한파로 좀 돼 있는 분이고, 수도권에 나가서 선거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화가 없으면, 고양시 같은 데는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찍 친한파가 됐고, 이번에 이제, 오래전부터 예견이 좀 됐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원외 지구당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그 대표도 맡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분도 있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이렇게 박수로 이렇게 추인해 왔다면서요? 아니, 원래 정책위 의장은, 오랜 시간 동안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어요.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메이트가 된 거는 원래 이제 그 2000년 들어오기 전에는 당대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원내 총무는 굉장히 그 상하관계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당 개혁을 하면서 원내 정당화 논의가 된 거예요. 이게 약간의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미국은 원내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앙당도 없고 거기 RNC, DNC라는 그거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당 같은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원의장, 하원의장, 다수당 원내대표, 소당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우리가 조금 갖고 와서 원내대표의 위상을 좀 올렸죠. 중앙당의 당자도 100명으로 제한하면서. 그때 이제 그 투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사실상 투톱으로 이렇게 됐고, 뭐 말이 투톱이지, 원내대표는 역시 의원들이 뽑는 거고, 당대표는 당원들과 민심이 뽑는 거니까 권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원내대표를 그렇게 바꾸면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은 러닝메이트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수도권 원내대표는 영남권 정책위 의장, 영남권 원내대표는 수도권 정책위 의장, 요렇게 쭉 오다가, 요걸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근데 풀어놓으면서 어떻게 했냐, 당원 당규상에는 그래도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의 그 지위를 받든 되니까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그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치회장을 임명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임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뭐 대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의총에서도 추인하겠죠. 김상훈 의원이
아주 또 이렇게 비토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이 또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파색이 좀 옅은 분이다. 그래서 좀 의외다. 그런 것도 있고 사선인데 예. 사선이면 사실은 뭐 원내대표 몰라도 정책위 의장을 잘 하진 않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 뭐 사선 정책위 의장 잘 안 하죠. 그런데 5선이 원내대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분이 5선인데 원내대표 안 하는데 5선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듯이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런 면에서 뭐 사선이 맞는데 그걸 누가 비토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상훈 의원을 지명한 시기가 딱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대한 직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약간 윤 대통령이나 용산의 의정을 일부 한 10% 20% 반영해 준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만났다. 그 다음 날 제가 방송을 같이 녹화를 했기 때문에 강적들이 같이 하셨죠. 그 토요일 날 방송이 됐는데 네. 화요일 날 밤에는 그게 한 10분 정도 만났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만났는데 그날 아침까지는 뭐 한 10분 정도 만난 걸로 일부 보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나가서 방송하는 중에 대통령실이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실제로 1시간 반 정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 1시간 40분. 자기가 나오면서 시계 보니까 한 11시부터 시작했는데 12시 40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분과 그 10분도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서 보도가 됐을 텐데 또 1시간 30분도 그렇고 그러면 일단 대통령실 부징위는 주전파와 주화파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을 흘린 쪽에는 주전파죠, 주전파.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갈 수 있냐 뭐 이런 거고 주화파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으면 안 된다. 봉합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쪽이고 일단 당장은 그날 길게 좀 만났고 대통령실이 발표도 했고 그러니까 주화파 쪽에 힘이 좀 실리고 주전파는 지금 전당대회 때 주도해 왔을 거 아닙니까? 폭로전도 주도하고 근데 그걸 실패했으니까 당분간 주화파 쪽으로 갈 거고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요청은 일단 이거 주목한 건 요청은 대통령이 요청한 건 아니래요. 한동훈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약간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대통령이 뭐 만찬을 한번 열었는데 뭐 낙선자까지 다 불러 모으고 사람이 쫙 있는데 원오브댐으로 한동훈 대표를 만났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좀 신임 대표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딱 독대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고, 본인이 가서 이제 정책의장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건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미리 좀 알려드리지 않았을까. 통보하는 식이고, 예우를 갖춘 통보죠. 그랬을 것 같고, 뭐 대통령이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부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그 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뭐 특별히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장은 대화가 없었거나 그 요청했는데 그 다음날 뭐 이렇게 교체할지 모르지만 그날도 그런 요청이 있었더라도 혹시 요청이 있었으면 이건 뭐 이런 변화를 해서 조금 교체가 불가피함을 좀 이해를 바란다. 뭐 그 정도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는 두루두루 남의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약간 유임의 뜻을 살짝 내비친 듯 뉘앙스를 밝혔다라고는 하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그 의견을 전달한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뭐 배석했든 정진석 실장이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일단 당이 변화를 향해서 간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으로 이동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정점식 의장의 교체는 여러 가지로 변화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권력 이동을 상징하거나 그런 모든 문제에서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대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한 대표는 대통령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지만 이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로 만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런 지위 변화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걸 긍정적으로 안 보면 어떻게 봅니까? 개인적으로 사적 관계를 사람들이 너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적 관계는 옛날 사적 관계 검사일 끝난 때 거예요. 얘기잖아요. 그건 예. 이미 다 끝난 거고 예. 전당대회 내에서 공적 사적 관계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대통령과의 관계도 공적 관계, 공적 관계, 사적 관계라는 건 두 분 사이의 사적 관계면은 뭐 이런 동우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때죠.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굉장히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 친윤들이라든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에서 당에 대해서 흔들어 온 거를 딱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당으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자기와의 관계를 굉장히 공적으로 할 거니까 뭐 서로 예우를 갖춰서 뭐 말 한마디도 호칭 하나도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공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용산 입장에서는 사적 관계가 좀 더 편할 테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공적 관계가 조금 더 지향되겠네요. 아니 그 공적 관계는 선언한 거고 대통령 쪽에서도 사적 관계가 더 편한지는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잠깐 속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뭐 예상하신 대로 원외 친한계인 김종영 조지부총장 선임했고 수석 대변인으로는 곽규택 한지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전력기획부 총장에는 신지우 전 의원, 조지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이 발탁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예견된 분들인데 네. 곽규택, 한지아 두 분은 한 분은 유명한 그 감독의 동생이고 부산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 정성국 의원도 교총회장 출신인데 이번에 부산에 나와서 됐죠. 곽 감독님 동생이에요? 곽 감독 동생이죠. 아, 잠깐 제가 잠깐 이름 이러는 친구의 그 곽경택 감독님이요? 아, 저 몰랐어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정성국 그분은 이제 교총회장 출신인데 이번에 부산 나와서 됐고 한지아 비례대표는 누굽니까 화나갑 전 민주당 대표의 친척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친척이요.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신지호 그분은 이제 이 전략기획부총장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분이니까 그렇습니까?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됐네. 근데 그 전략기획부총장이 어떤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략기획부총장이 이것도 위상이 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00년대 중반에는 아까 이제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투톱으로 갈 때 뭘 또 했냐면 당을 그때는 사무총장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예. 지금도 사무총장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걸 3본부로 재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무 같은 거는 그냥 사무총장이 하고 그다음에 그 홍보본부장이라 따로 뒀어요. 홍보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다가오니까 홍보본부장을 사무총장과 그 병렬로 동급의 홍보본부장을 두고 대변인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디지털 부서나 이런 걸 다 홍보본부장 밑에다가 배치를 했죠. 그때 초대 홍보본부장이 아마 정병국 의원이 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전략본부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본부장이 말 그대로 당의 모든 선거 전략이나 이거를 따로 하는 그렇게 위상이 돼 있다가 요게 이제 위상이 다시 사무총장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면서 약간 격화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부총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략기획부총장, 그러니까 사무총장하고 약간 위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한때는 어쨌든 전략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근데 그 전략기획이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통을 좀 이렇게 배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직 한참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나아가려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미래 혁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주는 인선 모습을 보면은 좀 그런 이미지가 보이나요? 그냥 친한계 인사들을 썼어요. 지금 당직 인선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쉽죠. 타격적인 건 없는데 그런데 아마 조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을 거예요. 자기 이제 정치 처음 들어와서 전당대회 도와줬는데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떤 우려가 있냐면 정치를 잘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권 들어와서 대선 이기는 과정에서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한테 둘러싸였다고요. 이른바 친윤계. 정치 잘 모르니까 그때 뭐 정진석, 권성동, 뭐 장제원, 윤한홍, 뭐 이철규 박사님 이상 좀 많이 들었지만 결국 그분들이 지난 3년간 윤석열 정치의 그 핵심이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도 지금 정치에 딱 들어왔는데 딱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초반에 있는 분들이 능력 중심이 아니고 전당대나 이런 거에 도와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고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친하게. 근데 이것이 윤 대통령도 처음 첫 단추를 이렇게 끼면서 끝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분들이 기득권이 돼갖고 그 기득권을 계속 재생산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분도 또 여기 임명된 분들 가까운 분들이 또 하나씩 따라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그래서 인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워낙 기반이 당내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가를 내리기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 대표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좀 전이죠.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 인재 영입이 상설화하겠다. 외연 확장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 영입을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영리하세요. 그거는 왜 뭐 그냥 하는 말이고 인재 영입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상설한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고 결국 누가 인재 영입위원장이 되고 할 거냐라는 것도 권력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에서 총선 앞두고는 그 자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철규 의원한테 맡겼어요. 네. 나중에 한동훈 의원이 공동위원장 맡았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 인재 영입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재가 들어오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개파가 또 만들어지면 당내에서 또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워낙 기반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친윤계가 여전히 힘이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대단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 인선입니다. 예, 다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보기 드물게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팬덤에 대해서도 그간은 우리는 조금 다르다라는 다르다라는 자긍심들을 비추어 왔는데 이번에 점정식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팬덤도 상당히 과격하다. 이거 좀 우려되는 거 아니냐. 다른 팬덤과 마찬가지로 좀 감정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팬덤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지금 팬덤 있는 정치인 4명인데 네. 이재명, 조국,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그 정도가 이제 팬덤이 있다고 보는데 위드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점식 그 위원장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 팬덤을 좀 넘어서서 좀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정치 훌리건에 약간 가까운 그런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드훈은 공식적으로 그 팬카페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라고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 공격적인 게 공식적인 자기 팬카페에서 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런 그 팬덤들하고 직접 접촉하거나 만날 생각이 없다. 그건 이번에도 뭐 댓글팀 공격도 전당대회 때 받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이 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러나 이제 뭐 팬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뭐 자산이죠, 정치적으로. 엄청 큰 자산인데 시드머니인데 다만 너무 제 개인적으로 저는 비록 진행자지만 너무 거리를 두고 가입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역설하시던데 가입을 안 하고 거리를 두기보다는 지나치게 과열되면 스스로 좀 자제시켜 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건 이제 지난주 우리 방송할 때 조홍천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옛날에도 팬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문재인 대표는 양념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낙연 대표는 에너지원이다 이런 표현도 썼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데까지 키운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조기에 좀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한동훈 표 지도부 앞으로의 과제 제언하실 말씀 계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그날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민심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란 당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민심이 당심되고 당심이 윤심되는 당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죠. 민심에 자기들이 또 국민 눈높이 민심을 따라가는 정당 되겠다 이제 이거고. 제가 보기엔 두 번째는 전략 기능을 좀 복원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수도권 선거가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까지만 해도 전략 기능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전략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여의도원도 그렇고 뭐 전략기획본부장도 그렇고 실제로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전략 기능을 복원해내느냐. 그다음에 정치인은 제가 그날 보수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능력, 품격, 헌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은 민주당화 했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어떤 건가요? 변한 거죠. 근데 민주당처럼 변했다는 건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약간 길지만 좀 설명드리면 그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약간 그 편집되면서 잘렸던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장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청와대에 그 비서들이 있는 비서동 이름이에요. 원래 그 비서동 이름은 위민관입니다. 위민관. 우리나라 비서동 이름이 쭉 위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걸 여민관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민관으로 가다가 다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갖고 위민관으로 다시 바꿔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여민관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민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그 정체성이고 더불어민주당이네. 네, 위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예요.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트주의는 뭐 우리가 뭐 플라톤이라든가 세종대왕이라든가 다 그런 엘리트주의인데 그러니까 뭐 노예제도 찬성하고 다 이래요. 근데 엘리트주의는 세 가지에서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첫째, 능력은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 인정. 지배계급이지만 능력은 있다. 두 번째, 품격.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저작거리 마당놀이 같은 거거든요. 저작거리 마당놀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김어준이 낙곰수라든가 뉴스공장 같은 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무당같이 얘기를 하는데 무당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일종의 마당놀이에요. 마당. 그러니까 뭐 나오고. 양반들이 조롱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하고. 엘리트를 조롱하고. 네. 근데 이제 보수는 이제 그 여대 있는 가문은 이제 품격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헌신. 노블스 오브리죠. 이게 그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받는 건 전쟁 나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 싸워서 죽는 거예요. 그건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의 그 왕자들, 뭐 대통령 전쟁 가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뭐 병역 안 간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탈세, 무슨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이 국가를 위한 헌신, 이런 게 있었다고요. 큰일 하시는 분이라는 게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게 있죠. 전쟁 나면 싸우고, 세금도 가장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양보하고, 그래서 이거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수를 찍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말들도 함부로 하고요. 근데 그게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는데 누가 이길 거냐? 아니, 그거 잘 모르지만, 들판에서 싸우면 사자가 유리하고 깊은 산속 계곡에 싸우면 호랑이 유리한데 사자가 왜 그 호랑이 있는데 그 깊은 산속 계곡과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뭐 얘기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은 조금 뭐 경로도 자주 했다 그러고 그 경로 중에는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좀 거친 말도 좀 있다 이렇게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비교적 그런 면에서의 품격. 술도 안 하시고. 술이야 뭐, 어쨌든 그 능력은 본인도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게 안보에 관한 거든 경제에 관한 것은 좀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 헌신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본인이 지난번에 헌신을 오해하던데, 아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150석 될 때 불출마하는 건 헌신이지만, 다 떨어지게 생겼으면 출마를 해야죠. 그런 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불필요한 헌신이었군요. 피한 거죠. 뭐 불필요한 헌신. 아니, 비례라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비례를 아니 전쟁 때 다 나가 싸우고 뭐 원희룡도 이재명하고 붙는다 그러고 딱 그러는데 그럼 본인은 나가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 때 수가 부족하고 하면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그렇고 아까 팬덤 얘기도 나왔는데 팬덤도 나는 이제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갖다 신격화하는 건 참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죠. 한동훈은 뭐 모든 게 뛰어나고 막 그냥 찬양하는 그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데 혹하면 안 되죠.